창의적인 역량을 발휘하며 새로운 가치를 선도했던 세기의 천재들. 여기에서 드는 의문. 창의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과 학습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일까요? 교사가 다양한 자극이랑 다양한 어떤 경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겠죠. 범위가 넓어지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창의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그것들을 더 타고난 친구라면 더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창의성이 조금 모자란 친구라면 또 더 연습해보고 결국은 스스로 자꾸 이렇게 기회를 주고. 창의성도 다양한 학습과 경험으로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십니까. EBS 미래교육 플러스 신종호입니다. 한 나라가 가진 진정한 부의 원천은 그 나라 국민들의 창의력에 달려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한 말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창의력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개인, 국가의 미래 경쟁력이 바로 창의성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래교육 플러스, 오늘 미래 역량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줄 패널분들을 소개합니다.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정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진짜 사람다움. 이게 원했던 답이지만 그것도 답이 될 수 있어. 정답의 개방성도 열어놓고요. 즐거운 경험들이 이렇게 쌓여서 어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결 능력도 우수하지 않을까. 틀에서만 주어져서 살아야 된다면 이 아이가 창의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의 어떤 관련성을 새롭게 발견해내는 것이다. 예, 오늘 저희 패널 중에 학부모님이 오셨어요. 우리 이정아 학부모님이 초등학교 5학년 네,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인데, 네. 우리 아이가 갖추어야 할 미래 역량 중에 가장 중요한 미래 역량이 뭘까요? 우리 학부모님 의견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다 중요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또 친구들과 이제 조율하고 타협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가 되는 게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부모인데 진짜 마음에 확 닿는데요. 아니 근데 뭐 이런 걸 고민하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소망입니다. 아, 야.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의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미래 역량 얘기할 때 창의성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왜 이 창의성이 핵심 역량으로 꼽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교수님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네.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산업사회 속에서는 사람이 그런 지식들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어떤 변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진정한 사람다움. 예. 그게 뭐냐? 그렇죠. 진짜 사람다움. 그러니까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맡겨놓고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창의적인 어떤 그런 능력들이 요구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창의성이 좀 중요시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저는 그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제학자로서 이 창의성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별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 경제 전체가 이른바 이제 뉴노멀이라고 하는 현상, 그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성장하고 저고용, 그다음에 고부채,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일상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런 것이 비정상, 에브노멀이 아니라 새로운 정상,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것이죠. 새로운 정상. 네, 근데 한국 경제가 뉴노멀에 이렇게 처하게 된 데는 사실 과거와 같은 그런 경제 성장의 방식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 뭐 7, 8% 고도 성장을 하던 시기에는 우리가 일종의 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의 제품이나 기술을 모방해서 말하자면 제품을 분해를 해가지고 다시 조립을 해보면서 아 이거 이렇게 만들었구나 해서 이제 우리가 좀 빠르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누굴 보고 베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패스트 팔로워, 그 빠른 추격자 전략이 아니라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선도자로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되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국가 경제적으로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는데요. 그게 아마 교육 부문에도 반영된 것이 2015 뭐 개정 교육 과정에서 그런 창의 융합 인재 이런 인재상이 강조되고 있는 것하고도 상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창의성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를 풀고 있지만 이게 사실 예전부터 했던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맨날 창의성.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듣기는 했던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창의성과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창의성은 뭐가 좀 다른 건가요, 선생님? 뭐 글쎄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면 그 잘못 선뜻 생각하면 뭔가 좀 뭐 이렇게 창작을 위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네, 거.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마련해 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아직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렇죠. 앞으로 닥칠 문제들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정말 그 고도의 어떤 그 산업화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인간들은 뭘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창의성이 아닌가. 그래서 미래 대비를 위해서도 창의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만약에 기존에 있던 어떤 개념들을 조합해서 이제 무언가를 생각해낸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는 여러 개념들을 무작위로 조합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서 효용성 있는 것만 사용한다는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하면 창의성조차도 그러네. 이제 침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제 인간으로서 존재가 인정받기 위한 스스로의 발버둥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거. 그래 지금 창의성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더 창의성에 대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구체적인 좀 이해와 관련해서 질문을 아주 단순하게 좀 드리면 우리 최천 선생님, 네. 창의적인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기존에 있는 것들을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 쪽이니까 예를 든다면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 이 인쇄술, 구텐베르크 인쇄술은 우리 인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그냥 무에서 유를 창출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구텐베르크가 뭘 봤냐면 당시에 그 금화 있죠, 금화. 그 금화를 이렇게 찍어내는 거 하나 봤고 그 다음에 또 뭘 봤냐면 그 포도 있잖아요. 그 압축기, 와인을 만들 때 그 그렇죠. 포도즙을 만들 때 네. 압축기. 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딱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갖고 그러면 우리가 책을 빨리 찍어낼 수 있는 그런 프레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만드는 게 인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거를 만든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정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낸 이런 모습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창의적인 어떤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의성을 우리가 규정할 때 기존에 있는 것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수평적 사고 능력. 그러니까요. 그걸 되게 네. 강조하거든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구텐베르크는 아주 대표적인 그렇죠.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 학부모님 그러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을 길러주려면 네. 편안한 이렇게 환경 같은 거 만들어주면 될까요? 그렇죠. 어, 저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제가 창의성을 키워주면서 자라온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 경험한 그렇죠.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봤더니 창의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삶인 거예요. 아, 창의성은 네, 삶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다양한 사고가 일어나려면 모든 것과 연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만 창의적인 환경과 사고를 할 수 있고 학교 밖에서는 계속 이렇게 틀에서만 주어져서 살아야 된다면 이 아이가 창의적으로 자랄 수 있을까? 분명히 혼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삶에서 시행착오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갔을 때 그것을 인정받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게 이제 계속 연결고리가 이어졌을 때 이 아이가 창의적으로 자라지 않을까를 지금 생각해서 자제분이 몇 학년인데? 5학년입니다. 5학년? 네네. 오늘 같이 나오시지 그랬어요. 꼭 한번 학생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집에서 정말 그런지. 그래서 쉽게 말하면 방치고요. 쉽게 말하면 방치예요. 그러니까 고급지게 말하면 네. 인정해주고 자율적으로 그래 네가 해봐. 근데 동기부여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지만 저의 변론이죠. 하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약간 방치해서 키우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관심을 가지시면서 자율적인 네네. 행동을 네네.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창의성 어떻게 기를까, 우리가 개발할까, 이건 정말 학부모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자꾸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창의성을 지금 이제 어머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창의성이 꼭 창의성이 있다는 친구가 지능이 높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별개 아닌가요? 예,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보더라도 네. 창의성하고 지능 간의 관계는 일정한 능력 수준까지는 관계가 있는데 보통의 지적 수준을 넘었으면 네. 그 다음부터는 창의성과 지능과의 관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고 능력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누구든지 자기만의 독특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를 코프만하고 베게토라는 학자는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재들 얘기할 때의 창의성은 빅C라고 얘기를 하고, 빅C? 예, 아주 큰 크리에이티비티, 위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창의성을 빅C라고 하고, 우리 지금 판서 예와 같이 그런 건 아니네.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새롭게 문제 해결한 것, 이걸 리틀 C라고 합니다. 리틀 C. 네, 그리고 또 각 전문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과제를 해결하면서 새롭게 보여주는 창의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건 이제 프로 C, 리틀 C하고 빅 C의 중간 정도 있고요.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 자기의 경험 세계에서 새롭게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런 새로움에 대한 자기 해석, 이해 이런 것들을 미니 C라고 해서 이제 4가지 발달의 어떤 수준으로 나눠서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수님, 예. 이거 오늘 되게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뭔 일이세요, 오늘? 오늘 제가 제 영역이다 보니까 말이 많아졌네요. 말을 사회자가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아니, 너무 멋있었어요. 예. 아까 창의성 박사님이시구나, 이제 봤더니.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이제 교수님, 창의성 박사님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토론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라는 게 뭔가 사물들 간의 새로운 관련성을 발견해내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창의성 훈련하시는 분들 중에는 실제로 무작위로 낱말이 여러 개 적혀 있는 그런 카드. 그래서 이제 주머니에다가 그게 이제 몇백 장 있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3장이나 5장을 꺼내가지고 딱 책상에 펼쳐놓고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고무줄, 붕어, 철도 이렇게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이 3개의 단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업 혹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그렇죠. 라고 전혀 이제 한 번도 연관지어 보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 훈련이 있어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예. 저도 그래서 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제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제가 한 50개 정도의 이제 단어를 미리 준비를 했다가 학생들이 랜덤하게 번호를 부르면 5개의 단어를 갖다가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보라고 했는데 이제 공교롭게 학생들이 선택한 이 단어가 미세먼지, 곤충, 물, 이런 것들이 포함된 단어였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혹은 우리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그걸 가지고 구상을 해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공계 학생들이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지식까지 동원돼가지고. 네.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이상덕 선생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학교에서의 창의성 교육,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 창의력이라는 건 결국 이게 놀면서 많이 길러진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애들이 딱딱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많이 그러는 것이 국어 문법 같은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 부분은 뭐 게임 같은 것들, 보드 게임으로 만들어서 직접 이걸 뭐 학생들끼리 이 모듬에서 만든 걸 옆 모듬으로 가져가서 놀이를 하면서 뭐 배우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의문의 변동 같은 것들을 뭐 만화 같은 걸 그려보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그걸로 스토리를 만들어보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수업도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네, 좀 잘 배우고 창의력도 기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자체가 창의적인데요. 아니, 저 국어 문법하고 의문을 지금 게임과 보드 뭐 이런 것들로 한다는 게 지금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재밌겠네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초등에서는 이제 놀이가 대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면서 아이디어도 내보고 긍정적으로 자기에게도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송가람 선생님이나 이상덕 선생님은 되게 이제 창의력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그 리딩하는 역할을 학교 현장에서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또 의외로 학교 교육에서 창의력 교육이 잘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창의력 교육 학교 현장에서 잘 하고 있나요, 지금? 글쎄요, 학교가 창의성을 죽인다라고 하는 켄 로빈슨의 또 유명한 테드 강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학교는 아무래도 보면 표준적인 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학습 목표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시험이라는 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라든지 규범을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어떤 발산적인 사고라든지 좀 자유로운 행동을 좀 이렇게 단속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좀 억압하는 측면들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진도를 나가야 되거든요. 진도를 나가야 돼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좀 이렇게 수업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도 그동안 하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고, 또 그게 일종의 관성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수업할 때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능 문제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딱 제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는데 중간에 참 어이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있으면 그 친구들 장단을 좀 맞춰줘 버리면 그냥 그게 그 시간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친구들이 등장하지 않도록 원천봉쇄 시켜놔야 이게 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단을 맞추는 게 창의적인 수업의 그 시발점이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이래도 되나 하고 시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 쳐드리고 힘을 드려야지 우리 아이들이 창의적인 환경, 그런 수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생각해 주시면 좋은데, 어머님들 중에는 왜 다 안 가르치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사실 일반적이잖아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왜 그 학원에서 특히 이렇게 연락이 거꾸로 들어오는 거죠. 어머니 통해서. 그래서 왜 뭐 학원에서 그러는데 이 학교는 이 단어를 안 가르친다는데 왜 그러느냐. 이 말씀처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편이 돼주시고 힘이 돼주시는 게 너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어려운 점은, 그런 것들을 중학교만 하더라도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지만 고등학교로 가면서 모든 게 상대평가되고 9등급제 되고 5개의 답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고,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뭐 창의성을 기른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난 1월 말쯤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 교수, 그다음에 또 교육 수요자들,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모시고 간담회 비슷한 걸 열었거든요.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면서 한국 교육의 효율성과 형평성과 그다음에 타당성, 효율성, 형평, 타당성.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100점 만점을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사전 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은 평균적으로 한 80점 정도를 주셨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은 70점, 고등학교 선생님은 60점, 이런. 대학 교수는 50점, 대학 교수 또 한 명은 40점. 그래서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입시에 대한 규정력이 강해지면서, 그리고 뭘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좀 확고해질수록 확실히 우리가 좀 바람직한 교육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교사나 교수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 같고요.
여러 사실 창의력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또 제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학교 현장을 보면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두 분 선생님 모셨는데 이 두 분 선생님 모신 이유가 창의력 교육을 너무 열심히 실천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교실을 저희가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한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 함안의 호암초등학교. 이곳에 진폭경이 벌어졌다는데요. 뭐예요, 저거? 쓰레기로 채워진 교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 여기 교실 맞아요? 아니요, 여기 뭐예요, 그럼? 정글이요. 이곳이 정글이라고요? 도대체 어떤 수업을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은 지금 브라질로 여행을 갔어요. 여기는 아마존입니다. 정글이야. 자, 우리가 지금 자, 눈 떠보세요. 교실을 그렇게 만들어 볼 거예요. 오늘은 신문지를 이용해 미술 수업을 하는 날인데요. 진동이나 떨림이나 아니면 뜯어질 때 소리를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천천히 한번 뜯어봅시다. 이 수업에서는 신문지 한 장도 그냥 찢는 법이 없습니다. 끝을 딱 잡고 쫙! 한번 해볼게요. 쫙! 하나, 둘, 셋! 자, 느리게 지을 때 딱딱딱 되는데 빠르게 할 때는 그냥 잡고요. 빠르게 뜯을 땐 진동이 안 나고 그냥 이렇게 돼요. 신문지를 찢는 과정부터 마음껏 뿌리며 노는 것 또한 창의력을 이끌어내는 수업의 일부라는데요. 좀 부러운데요. 말도 안 돼. 이야, 이거 파격이다.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학교에서 많이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게 좋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뭔가를 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보다는 좀 창의성을 많이 발휘를 하고 그리고 조금 더 자기의 마음이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쪽으로 그 방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점 형체가 모호해지는 교실. 이번에는 교실과 물건, 물건과 물건을 이어주며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단계라고 합니다. 제가 주연이라는 친구랑 친한데 자리가 멀어가지고 책상을 연결했어요. 저거 총 수업 시간이 얼마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저는 하루 정도는 미술하는 날로 잡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하루 종일 한 거예요, 저게? 네, 한 4시간 정도 하던. 점심 먹을 때까지 하는구나, 그냥. 네. 아. 단순히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미술 수업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선생님의 수업 철학. 정글을 만드는 활동이 끝나면 아쉬움을 뒤로하고 모두 함께 신문지를 정리하는데요. 하지만 이 신문지, 그냥 버려질 운명일까요? 미술 수업의 마지막 단계, 버려질 신문지를 모아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으로 수업은 마무리됩니다. 좀 캐릭터를 만드는. 덩어리로 만드는 거구나. 창의력이라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되게 히어로틱한 사람들을 상상하기 마련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영웅적인 창의력보다 이렇게 머리를 서로 맞대면서 많이 할 수 있는 창의력의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감동이다. 그러네요. 틀을 깨는 수업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중학교 수업을 살펴볼까요? 고양시 신능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 우리가 이제 처음 해볼 활동은 책의 표지와 차례를 보고 내용을 예측해 보는 거예요. 국어 교과서에 읽기 단원을 변형한 수업. 책의 표지만 보고 그 내용을 예측하는 건데요. 병원이니까 그리고 얘네가 싹 다 아픈 거잖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환경 파괴에 대한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우리도 만약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 마스크 끼고 다녔어. 아 이거 산소였어? 모두가 산소 아니야? 아 그러네. 산소인지 몰랐어.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과학이랑 미술교과 통합한 형태의 수업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 시간에 가설 세우듯이 예측하고 글을 읽으면서 확인하는 그런 활동도 하나요? 네, 이제 확인도 당연히 하고요. 같이 연계해서 수업 내용 네. 구성된 거네요. 상상력과 창의력을 끌어내 사고를 더 확장해 나갑니다. 글에 나와 있는 내용들 미리 예상해 보는 거. 그래서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창의성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을 서로에게 공유하는 시간. 모두 같은 표지를 보았지만 창의적인 의견들이 다양하게 쏟아집니다. 의사가 만약에 치료하기 쉬운 병이면 그냥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아무 표정으로 그냥 치료를 해줄 텐데 그냥 놀랐으면 뭔가 치료하기 힘들고 약간 여태까지 못 본 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한 내용과 실제 책 내용을 비교하며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는데요. 기존의 수업이나 아니면 그 교육이 예전의 것들을 암기하고 이것들을 잘 풀어내서 그 정리하는 능력 위주였다면 지금은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잘 활용하고 조직하는 능력이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어 수업도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어 수업만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전반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래 사회의 중요한 역량으로 손꼽히는 창의성. 아주 작은 수업의 변화를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이 싹틉니다.